시당위원장이고 동남을 지역위원장입니다. 오늘 정채구님은 학창시절에 깜빵이도 갔다 오셨죠? 고생을 국립대라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2016년 선거 때 출마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당을 위해서 출마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더컷 유세단이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다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선을 위해서 몸을 뛰신 분이죠. 지금 현재는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에서 가장 큰 빅마우스입니다. 영향력도 크시고 그래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지 않고 단합해서 총선에 이기는데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분이 최고위원 여러분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바로 정청래 최고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던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목적도 우리 어머니가 꿈꿨던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사진을 제가 모셔놓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어머니 오늘은 광주 이병훈 의원님 지역구 가서 강연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막내야 너무 말들기 하지 말고 짧게 해라 제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런 대한민국을 일구기 위해서 수없이 피땀 흘렸던 우리 선배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우렁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통령 하나 잘못 봐서 모든 분야에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으면 대통령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고생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을 잘 뽑았을 때와 못 뽑았을 때를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예전에는 Are you Japanese? Are you Chinese? 너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 사람한테 Are you Korean?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야? 대단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방역 선진국이 됐습니다. 방역 선진국이 된 근본 이유는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과 국격과 위상이 높아진 건 누구 때문이냐? 김대중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되었던 것은 따라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그것이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QR코드 찍었죠. QR코드를 찍고 이렇게 분류를 잘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망을 누가 깔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습니다. 해안이 있어요. 멀리 내다보고 인터넷 강국이 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알았던 겁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을 깔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불편하고 반대하더라도 그걸 밀어붙여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존경하는 정치인 쓰라고 하면 김대중을 쓴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또 하나,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병훈 의원님 제가 무척히 같이 1년 했는데요. 그때
이모경 의원이 세종학당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82개국 234군데의 강의실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쿠바에 가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국말을 좀 배울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줄 서 있는 게 20개국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독일은 제2 외국어가 한국말입니다.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독일에서, 베트남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말을 배울 겁니다. 이제 웬만한 나라 가서 방문하다가 한국말로 이거 얼마예요?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어가 필요 없이 어디를 가든 한국말이 통하는, 한국말 표지판이 붙어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BTS 기생충 대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30년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대한민국 끝내준다. 자기 딸이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한국 원어 발음을 해보라고. 백인 친구들이. 그러면 그걸 해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정도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문화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이룹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을 3배를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류란 말은 김대중 정부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만든 말입니다. 한류. 없던 말입니다. 가위질 하지 말고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을 보장해라.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도 나왔고 JSA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SM도 뜨기 시작하고 동방신기도 나오고 슈퍼주니어도 나오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대통령을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지역구가 김대중 대통령이 살고 계신 동교동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대통령님 저 찍었어요? 나 저기 찍었어. 이후에서도 저도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동교동에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찍은 사람이 다 안 됐대요. 제가 최초로 됐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가면 1시간씩 저한테 특강을 해줬어요. 개인기도. 그때 배웠던 것을 제가 많이 써먹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남북이 잘 지내는 것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전쟁 나면 다 작살나는데 남한이 더 많이 작살나니까 더 손해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내가 개인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칫 남북관계 준 전문가처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해안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이나 주라기 공원 영화 관람료 받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문화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된다. 100번 김구 선생도 문화국가를 꿈꾸지 않았냐.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땅덩이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한데 문화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할 수 있다.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정책을 그렇게 대전환을 통해서 지금의 BTS까지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안보가 제일 튼튼했어요.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세종시로 옮겼어요. 그런데 조중동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죠. 지나고 보니까 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봄인 줄. 꽃이 피어있을 때는 봄인 줄 몰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각종 통계 국가 지수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요 하고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서는 해년마다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통틀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가 등수를 매기는 기관인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차 때 성적이 전 세계 238개 국가 중에서 11등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몇 등을 했느냐? 19등, 20등, 24등 이명박. 박근혜 때 26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잘한다는 안보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해에서요, 우리 배하고 북한 배하고 가서 부딪혔어요. 북한 배는 약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북한이 시쳇말로 쪽팔려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강력한 응징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금강산 교류를 했던 겁니다. 개성공단도 가동되고 그게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명박 때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YTN에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건 없습니다. 본인이 벙커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같았으면 강력한 응징을 했을 겁니다. 말로만 하지 응징을 못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포격전이 벌어지면 경제가 망가져요. 2시간 동안 주식시장 8조가 빠져나갔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박근혜 때 26등 목함지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대북 확성기 설치였고, 그러니까 북한이 원점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리고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무려 34조 원입니다. 열흘 동안 계속됐으면 340조가 빠져나갑니다.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이명박의 10년 동안 잃어버린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해 26등에서 다시 몇 등으로? 2배로 올라갔어요. 1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13등. 거시경제 안정성 1등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1등이다. ICT 분야 1등이다. 전력 보급률 1등이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달성한 숫자의 기록입니다. 이건 주의 주장이 아니라 숫자예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대외 경제 의존성이 70%가 넘는 나라. 수출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나라예요. 수출액, 무역량 7등 했습니다. 7등. 우리 뒤에 누가 있었다?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태리 관광 가면 야 선진국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그것도 우리가 앞질렀어요. 이태리를. 이태리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무역수지 수출하고 수입하고 다 지어버리고 남는 거, 이문 나는 거, 우리 슈퍼 같으면 물건 사오고 팔고 해서 남은 거, 무역수지 우리가 전 세계 5등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여러분 지금 몇 등 할 것 같아요? 이병훈 의원님 몇 등 할 것 같아요? 지금 200등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떨어졌으려고 5등 하다가
이건 208개 국가를 집계한 겁니다. 몇 등 했다고요? 우리가 5등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몇 등? 200등입니다. 200등이에요. 200등이라니까요. 208개 국가 중에서 무역 수지 순위가 200등이에요. 정확하게. 북한보다 우리가 등수가 낮습니다. 북한이 190몇 등이에요. 윤석열 정권 처음에 들어서 한두 달 다는 건 통계가 없습니다. 1, 6개월 지나니까 통계 수치가 바로 그렇게 나와버려요. 다른 건 다 땡겨불고 이상하게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요. 왜 그러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데가 나토예요. 나토 가가지고 중국을 욕합니다. 왜 중국을 욕하냐고. 아는 게 없으면 가만히나 있든가. 우리가요, 수출 먹고 산 나라였어요. 미국한테 수출하는 거 더하기, 일본한테 수출하는 거 더하기 했더니 중국 한 나라에 수출하는 것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국 한 나라에 수출하는 거 절반도 못 미쳐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 홍콩까지 합치면 30점 몇 프로예요. 중국, 홍콩권에 수출하는 게 우리가 수출하는 것의 3분의 1이라고요. 윤석열은 근데 가서 중국을 욕하고 있으니 중국이 사주겠냐고요. 따라 망하자는 거죠, 이거.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 수입하는 거 우리가 계속 흑자를 계속 봤어요.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국의 손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중국에 수입하는 양이 우리가 더 많다는 걸 수출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수출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덩어리이고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수출이 제일 큰 덩어리예요. 거기서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은 거예요. 저는 홍범도 장군을 왜 그렇게 했냐, 일본 후쿠시마 이게 말이 되냐, 당신이 일본 편이냐, 이런 거를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정치적 주의 주장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경제에는 이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돈에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잘 사는 게 목표지. 외교의 목표는 국익 추구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망가져요. 그리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 가서 이만큼 뭐 계약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전 수출했다고 막 자랑해요. 미안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원전 수출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부터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했다는 것은 3년 전,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다 문재인 정부 탓. 잘한 거 없는 것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거.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죽하면 본인도 잘못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하려면 탄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요?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탄핵시키려면 탄핵시키라고. 우리 국민들이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그건 알고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정청래 당선시키려고, 이병헌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목표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 그것은 두 번째 높은 목표예요. 가장 큰 목표는 애국심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절단나겠다 하는 애국심에 발로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진짜.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를 쓰는 거예요. 김포를 서울로 해주겠다. 아직 김포 시민들이 이거 모를 거예요. 그냥 김포시로 있는 곳과 서울시 김포가 되는 것은 예산이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4천억, 5천억을 손해보는 거라고. 아직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광명도 서울시로, 하남도 서울시로, 고향도 서울시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없어져 제주도 빼고 다 서울시로. 이게 광주시도 아니야 이제. 서울시로 해야지. 아니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실현 불가능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모두 발언 때, 최고의 모두 발언 때 급하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자, 총선을 이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그래서 애국심의 발로다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에 있는 짝꿍이에요. 1차 부결 사태, 2차 가결 사태가 있었어요. 1차 가결 사태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연히 부결돼야 되는데 가결인지 부결인지 30-40분 동안 표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온갖 카메라가 무기처럼 총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요. 제 옆자리에서 그랬어요. 귓속말로 했어요. 대표님, 눈동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온갖 카메라가 이제 개표가 간지 분지 막 구분한 30-40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 만약에 고개 숙이면 고개 숙인 이재명, 뭐 고개 쓰다듬으면 눈물 닦고 있는 이재명, 막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그랬어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시고 전방을 주시하세요. 의연하세요. 본인은 얼마나 널렸겠습니까? 한 표 차이로 감옥 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데 의연하세요. 제가 그러면서 귓속말로 여러 번 했습니다. 대표님, 권한 없이 크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래도 적어도 우리 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억울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죄가 있으니까 깜빡 가라고 거기다 표를 찍는 놈들이 어딨냐?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열받아요. 온갖 고통,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중에 잘 이기면 다음 대선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때 되면 윤석열마저도 한동훈마저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니들이 엄청 도와줬지. 그러니까 묵묵하게 이기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작품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지.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어. 거기까지 끝이야. 나는 이재명은 싫어해. 참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한때 차범근을 좋아했습니다. 차범근이 언제까지 공차입니까? 은퇴해야지. 그리고 황선홍이 이어받았습니다. 황선홍을 지지했습니다. 황선홍이 언제까지 또 축구를 합니까? 감독해야지. 그리고 박지성이 이어받았어요. 박지성을 엄청 응원했어요. 박지성도 이제 은퇴하려고 해서 손흥민이 됐어요. 근데 한일전을 하는데 손흥민이 뛰니까 나는 박지성까지 지지했어. 손흥민을 지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김대중 대통령이 바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톤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톤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재명한테 줬어요. 400개주를 하고 있어요. 바톤을 이어받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3번 주자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지지해. 4번 주자로 뛰고 있는 이재명은 나는 반대. 그러면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우리 국민도 안 그러는데 똑똑하다는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더니 박수를 엄청 치더라고. 알아듣기 쉽다고. 알아듣기 쉽대. 야, 그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것도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 역사상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이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왜 똘똘 뭉쳐 있냐? 최고위원들이 똘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을 온몸으로 지지했고, 노무현, 문재인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이에요. 왜? 이재명이 우리의 대표이고 대선 후보였고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이에요. 세상에 말이야,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집안에 아버지 잡아가는데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검찰한테 박수치면서 우리 아버지 빨리 잡아가요, 빨리 잡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40명이나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공개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병헌 의원님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병헌 의원이 고마워서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난리가 나고 우리 최고위원들 막 엄청 힘들고 할 때 제가 이병헌을 찾아갔습니다. 이병헌 의원님이 의총 때 첫 바따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재명 대표 감옥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다 부결표 찍자, 그 첫 발언을 이병헌 의원님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아이디어도 줬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것보다 이재명 변호사, 박규택 변호사를 불러서 왜 이재명이 죄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설득력 있겠다. 그게 이병헌 의원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박규택 변호사 어디 있어요? 아까 왔던데. 저분이에요, 저분. 박규택 변호사를 불러서 이재명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저 박규택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병헌 의원님이 첫 바따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 부결시키자, 첫 번째로 발언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